준혁이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죠. 그는 40살의 IT 컨설턴트로 강남의 대기업들을 상대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일을 했어요. 마치 수백 개의 화물을 실은 트럭 운전사가 최단 경로를 계산하듯 그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풀고 프로젝트 스케줄을 짜느라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을 보냈어요. 출장도 잦아서 집에 들어올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경우가 많았어요. 월급은 높아서 가족의 생활비, 아이 교육비, 집 대출까지 다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몸이 지쳤어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서 집에 와서는 그냥 소파에 누워 TV를 켜고 멍하니 보곤 했어요. 서연이는 아침에 준혁이를 배웅한 후 혼자 남은 집에서 커피를 타 마셨어요. 38살의 그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요즘은 매일이 똑같아 느껴졌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되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피부가 조금 처지고 눈가에 주름이 생긴 게 보였어요. 나 아직 예쁜데 왜 이렇게 느껴지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준혁이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늘도 늦게 올 거야? 서연이가 물었지만 준혁이는 응, 프로젝트 마무리해야 해라고 짧게 대답하고 문을 나섰어요. 그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 초에는 준혁이가 그녀의 작은 변화도 알아챘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쳤어요. 태승이는 준혁이의 대학 동기이자 20년 지기 친구예요. 그는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앱 개발을 했지만 요즘 자금이 바닥나서 고생 중이었어요. 사무실은 역삼동의 작은 빌딩에 있었고 직원도 겨우 3명뿐이었어요. 태승이는 자주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준혁아. 이번에 투자 유치건으로 조언 좀 해줄래? 너처럼 안정된 회사 다니는 놈이 부럽다. 준혁이는 항상 들어주고 가끔 돈도 빌려줬어요. 하지만 태승이는 속으로 준혁이를 질투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준혁이는 돈도 많고 가족도 있고 그는 혼자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태승이를 만났어요. 서연아? 오랜만이네. 태승이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서연이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태승씨, 여기서 뭐해? 태승이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산책 왔어. 너는? 서연이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보며 앉았어요. 나도 그냥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어요. 태승이는 서연이의 새로 한 머리 스타일을 알아챘어요. 머리 단발로 잘랐네. 잘 어울려. 서연이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고마워. 준혁이는 모르던데 태승이는 속으로 기뻤어요. 준혁이 그 녀석 낄만하니까. 그날 이후 서연이와 태승이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 보였어요. 오늘 날씨 좋네. 태승이가 보냈고 서연이는 응, 산책 가고 싶어라고 답했어요.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서연이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태승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승씨, 요즘 어때? 회사 괜찮아? 태승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힘들어. 투자자가 안 구해져. 준혁이처럼 되면 좋겠어. 서연이는 위로를 해줬어요. 힘내라. 너라면 할 수 있어. 태승이는 그녀의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서연아. 너처럼 들어주는 사람 없어. 준혁이는 그 주 월요일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곤함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서연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왔어? 피곤하겠다. 서연이가 말했지만 준혁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샤워실로 갔어요. 응, 좀 쉬어야 해.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는 핸드폰을 확인하느라 서연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포크를 내려놓고 물었어요. 요즘 나 어때 보여? 준혁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뭐가? 라고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속이 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그녀는 태승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도 준혁이 일만 해. 나한테 관심 없어. 며칠 후 태승이는 서연이를 카페로 불렀어요. 점심 어때? 회사 근처에서. 서연이는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나갔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태승이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왔어? 커피 시켰어. 태승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이는 자신의 일상을 털어놓았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외로워. 준혁이는 매일 늦고 태승이는 그녀의 손을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나도 외로워. 너처럼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서연이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태승씨, 그녀가 속삭였어요. 준혁이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가족 계좌를 확인했어요. 모든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그의 습관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다 갑자기 멈췄어요. 익숙하지 않은 상점에서 고급 그래픽 태블릿을 산 기록이 있었어요. 가격이 150만 원 정도 됐어요. 이게 왜? 그는 화면을 확대해 봤어요. 구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서연이 카드로 결제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는 주방에서 서연이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계좌 봤는데 그래픽 태블릿 산 거 뭐야? 비싸네. 서연이는 커피 잔을 들다 손이 떨렸어요. 아, 그건 아이 선물로 산 거야. 학교 미술 과제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녀는 시선을 피했어요.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생겼어요. 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으로 그런 고급 장비가 필요 없을 나이였어요. 게다가 학교 과제 목록을 봤을 때 그런 게 없었어요. 그의 일 때문에 세세한 디테일을 잘 기억하는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알았어. 다음엔 말해줘. 준혁이가 말하고 출근했어요. 그날 오후 서연이는 태승이와 다시 만났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준혁이가 의심할까봐 무서워. 서연이가 말했어요. 태승이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그 녀석 바빠서 모를 거야. 나 너 없인 못 살아. 서연이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나도 그래. 너는 나의 작은 것까지 알아주잖아. 그들은 키스를 했어요. 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는 그 주 수요일에 일부러 집에 일찍 갈 계획을 세웠어요. 사무실에서 오늘은 일찍 퇴근할게라고 동료들에게 말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서연이에게는 늦을 거야. 출장 준비 때문에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30분 일찍 온 거예요. 거실에서 서연이가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수줍은 톤이었어요. 태승아, 나 정말 네가 좋아. 준혁이랑은 달라. 너는 내 머리 바꾼 것도 알아주고 새 옷도 칭찬해주잖아. 준혁이는 문 뒤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준혁이는 일만 해. 나한테 관심 없어. 너처럼 나를 들어주지 않아. 나 진짜 사랑해, 태승아. 어제 공원에서 키스한 거 생각나? 태승이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준혁이 출장 갈 때 우리 집으로 와.
서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기대돼. 전화가 끝나고 서연이는 소파에 기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준혁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대신 머릿속에서 계획이 떠올랐어요. 마치 프로젝트를 최적화하듯 단계별로 생각했어요. 먼저 증거 모으기, 통화 기록, 메시지. 그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 앱을 켰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1단계, 서연이 핸드폰 확인. 2단계, 태승이 회사 재정 조사. 다음 날 아침, 준혁이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서연이가 주방에서 아침을 차렸어요. 잘 잤어? 그녀가 물었지만 준혁이는 응이라고 짧게 답했어요. 출근길에 태승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요즘 어때? 회사 괜찮아? 태승이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좀 풀리는 중이야. 투자자 만날 약속 잡혔어. 준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좋네. 나중에 자세히 말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는 집에 와서 서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메시지 앱을 열자 태승이와의 대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어제 키스 좋았어. 준혁이보다 내가 더 좋아. 서연이가 답한 메시지. 나도. 사랑해, 태승아. 다음에 만나자. 사진도 있었어요. 공원에서 손잡은 사진. 준혁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어요. 이게 현실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준혁이는 출장을 핑계로 호텔에 머물렀어요. 실제로는 집 근처 카페에서 지켜봤어요. 서연이가 태승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준혁이 안 와. 와, 메시지를 보냈어요. 태승이가 도착하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태승이가 안아줬어요. 태승아, 기다렸어. 그들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준혁이 출장 갔으니까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 태승이가 말하며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서연이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키스를 했어요. 나 너 없인 못 살아. 준혁이는 집 밖에서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그 장면을 봤어요. IT 전문가라서 쉽게 설정했어요. 영상을 보며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배신자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계획을 더 세밀하게 다듬었어요. 태승이 회사부터 무너뜨려야 해. 그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태승이의 스타트업 웹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재무 보고서를 다운로드하고 분석했어요. 자금난 심각하네. 투자자 목록 파악. 다음 주 월요일, 준혁이는 사무실에서 태승이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익명으로 제보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이를 봤어요. 그녀는 저녁을 차리고 웃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피곤해서. 식사 중에 그는 그녀를 관찰했어요. 미소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요즘 행복해? 준혁이가 물었어요. 서연이는 포크를 멈추고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준혁이는 그냥이라고 말하고 일어났어요. 그 주말 가족이 함께 쇼핑몰에 갔어요. 서연이는 새 옷을 사며 웃었어요. 이 옷 어때? 그녀가 물었지만 준혁이는 좋아라고만 했어요. 속으로는 태승이와의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태승 씨가 이 옷 예쁘다고 했어. 그런 내용이었어요. 쇼핑 후 집에 돌아와 준혁이는 지하실에서 혼자 앉아 계획을 적었어요. 3단계, 증거로 서연이 되면. 4단계,
태승이 재정 압박. 서연이는 그날 밤 태승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쇼핑 갔어. 새 옷 샀어. 태승이는 사진 보내. 보고 싶어. 서연이는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예쁘네. 준혁이보다 내가 더 잘 어울릴 거야. 태승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웃었어요. 그만해. 하지만 좋아. 준혁이는 그 통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카메라 외에 앱을 설치해뒀어요. 녹음을 들으며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충분해.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출근길에 태승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돈 빌려달라고? 알았어. 이번 주에 보내줄게. 태승이는 바로 답했어요. 고마워, 친구. 준혁이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며칠 지나 서연이는 태승이와 호텔에서 만났어요. 준혁이 모르게 그녀가 말했어요. 태승이는 방에 들어서자 그녀를 안았어요. 사랑해. 그들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이랑 이혼할까? 서연이가 속삭였어요. 태승이는 생각해보자. 나 회사 안정되면. 준혁이는 그 호텔을 추적해 알았지만 직접 가지 않았어요. 대신 위치 추적 앱으로 확인했어요. 준혁이는 집에서 혼자 앉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폴더에 파일을 모았어요. 사진, 메시지, 영상. 이제 실행.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연이가 돌아오자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늦었네? 서연이는 친구 만나고 왔어라고 거짓말했어요. 준혁이는 속으로 끓었지만 웃었어요. 그래. 그 다음 날 준혁이는 태승이의 회사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어요. 재정 문제 제보, 투자자 주의.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계획은 더 길었어요. 서연이와의 관계를 이용해 태승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어요. 밤에 서연이가 잠든 후 그는 일기를 몰래 봤어요. 태승이랑 있으면 행복해. 준혁이는 차갑게 느껴져. 그런 글을 읽고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계획을 계속 세웠어요. 5단계 법적 조치 준비. 마침내 준혁이는 모든 걸 마무지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요즘 너 이상해. 준혁이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봤어요.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곧 알게 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준혁이는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에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복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IT 전문가로서의 습관이 여기서 빛을 발했어요. 모든 걸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마치 복잡한 시스템을 최적화하듯 그는 세연이와 태승이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는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었어요. 제목은 간단하게 관찰 로그로 했어요. 행과 열을 나누고 날짜, 시간, 행동을 적기 시작했어요. 세연이가 집을 비운 시간을 적었어요. 오전 10시 30분 출발, 오후 2시 귀가, 이유 쇼핑. 하지만 그는 이미 위치 추적 앱으로 확인했어요. 그녀가 태승이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 갔다는 걸요. 다음 열에는 전화 사용 시간을 썼어요. 저녁 8시 화장실에서 15분 통화. 세연이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들어갈 때마다 그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희미하게 들리는 웃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 다음으로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분석했어요. 공동 계좌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는 지난 6개월치를 다운로드해서 엑셀에 임포트했어요. 필터를 걸어 이상한 항목을 찾았어요. 카페 비용, 호텔 예약,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큰 액수의 현금 인출. 20백만 원 카드론.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중얼거렸어요. 세연이가 그 돈을 빌린 날짜는 태승이의 회사 자금난이 심각해진 시기와 맞아떨어졌어요. 이 돈이 태승이한테 갔구나.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태승이가 전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세연이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을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는 엑셀에 메모를 추가했어요. 태승회사 투자 의심. 증거. 인출 날짜 일치. 며칠 후 준혁이는 출근길에 태승이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태승이가 올린 포스트에 세연이의 좋아요가 보였어요. 새 프로젝트 시작. 기대돼. 태승이가 쓴 글 아래에 세연이가 하트를 눌렀어요. 준혁이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는 사무실에 도착해 엑셀을 업데이트했어요. 태승 포스트 좋아요. 시간 오후 3시. 세연이 집에 있을 때. 세연이는 그 주에 태승이와 몰래 만났어요. 오늘 저녁에 볼까? 태승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세연이는 주방에서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준혁이 늦게 올 거야. 호텔로 가자. 그녀는 아이를 재우고 집을 나섰어요. 호텔 로비에서 태승이를 만나자 그들은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아, 그 돈 고마워. 회사 살았어. 태승이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세연이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괜찮아. 우리 미래를 위해. 그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세연이의 마음은 죄책감과 흥분으로 뒤섞였어요. 준혁이는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돌아와 빈 집을 봤어요. 또 나갔어. 그는 엑셀에 적었어요. 저녁 7시 출발. 위치, 호텔 추정. 그는 세연이의 핸드폰 GPS를 해킹 수준으로 추적했어요. 호텔 주소가 나오자 그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갔어요. 주차장에서 세연이의 차를 발견하고 로비에서 멀찍이 앉아 지켜봤어요. 3시간 후 세연이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녀의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졌어요. 준혁이는 차 안에서 기다리다 집으로 먼저 돌아왔어요. 세연이가 들어오자 늦었네? 어디 갔어? 라고 물었어요. 세연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피곤해. 준혁이는 미소 지으며 그래. 쉬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엑셀을 업데이트할 생각뿐이었어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준혁이는 더 세밀하게 분석했어요. 세연이의 전화 사용 패턴을 그래프로 그렸어요. 화장실 통화 증가, 주 5회, 태승이의 회사 재무를 온라인으로 파고들었어요.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태승이의 스타트업이 최근 20백만 원 투자받은 기록을 찾았어요. 일치에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세연이가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는 엑셀에 스크린샷을 첨부했어요. 증거 확보. 이제 준혁이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심리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는 세연이와 태승이를 불안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저녁 식사 중에 세연이에게 말했어요. 우리 휴가 갈까? 태승이도 데리고. 그 녀석 요즘 힘들어 하던데. 세연이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태승씨? 왜? 준혁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친구잖아. 그리고 한 여자 소개해줄까 해. 4명이서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 세연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자? 누구? 준혁이는 웃으며 내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 있어. 태승이랑 잘 맞을 거야. 그날 밤 세연이는 태승이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혁이가 휴가 가자고 해. 너 데리고. 여자 소개해준대. 무슨 일이지? 태승이는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뭐? 그 녀석이 나한테 말 안 했어. 세연이는 불안해하며 답했어요. 너가 준혁이한테
우리 만난다고 말한 거 아니야? 태승이는 부정했어요. 아니, 절대. 조심해.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태승이는 서연이가 실수한 건가? 하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세연이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태승이가 배신한 거면 하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준혁이는 태승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휴가 갈까? 세연이랑 나랑 너랑 그리고 내 동료 여자 하나 데리고. 태승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휴가? 갑자기 왜? 준혁이는 일부러 말했어요. 너 요즘 세연이랑 자주 만나지? 너가 나한테 말했잖아. 친구로서 조언 구한다고. 태승이는 당황했어요. 내가? 언제? 준혁이는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지난주에 전화로. 잊었어? 태승이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아, 그랬나? 그래, 가자. 하지만 통화 후 그는 세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혁이가 우리 만난다고 알아. 너가 말한 거야? 세연이는 부정했어요. 아니야. 너지.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준혁이는 그 주말에 세연이를 관찰했어요. 그녀가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요즘 왜 그래? 안색 안 좋아. 준혁이가 물었어요. 세연이는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태승이는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어요. 준혁이가 의심하나? 그는 직원에게 짜증을 냈어요. 오늘 일찍 가봐. 세연이와의 만남을 취소했어요. 오늘 못 만나. 위험해. 준혁이는 심리전을 더 강화했어요. 세연이에게 태승이가 요즘 여자 만난다고 하네. 나한테 물어봤어라고 말했어요. 세연이는 충격받았어요. 뭐? 누구? 준혁이는 모르겠어. 그냥 물어봤어. 세연이는 태승이에게 따졌어요. 너 다른 여자 있어? 태승이는 화를 냈어요. 준혁이가 그런 말 했어? 그 녀석이 우릴 갈라놓으려 해. 그들은 통화로 다서요. 너가 실수한 거 아냐? 세연이가 소리쳤어요. 태승이는 아니야, 너지. 라고 맞받았어요. 이제 준혁이는 직접 태승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 주 금요일 오후 그는 태승이의 사무실로 갔어요. 야, 커피나 마시자. 태승이는 긴장한 얼굴로 나왔어요. 카페에 앉아 준혁이가 말문을 열었어요. 요즘 세연이 이상해. 외출이 잦아. 혹시 외도하는 거 아니야? 태승이는 커피잔을 들다 떨었어요. 뭐? 그럴 리 없지. 그의 눈이 피했어요. 준혁이는 20년 친구로서 그 표정을 잘 알았어요. 너 알아? 세연이가 누굴 만나나? 태승이는 땀을 흘렸어요. 모르겠어. 준혁이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너 유부녀한테 관심 있지? 세연이 같은 사람. 태승이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사람 아냐.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는 웃으며 그냥 물어봤어. 네가 요즘 힘들어서 혹시 그런 식으로 풀까봐. 태승이는 방어적으로 대답했어요. 나 세연이랑 그냥 친구야. 만난 적 있지만 그건 조언 때문에. 그는 스스로 함정에 빠졌어요. 만난 적 있어? 준혁이가 되물었어요. 태승이는 당황하며 아, 가끔. 커피 마시면서 그의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는 카페를 나오며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잡혔어. 태승이는 사무실로 돌아와 세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준혁이가 물어봤어. 우리 만난 거 알아? 어떻게 해? 세연이는 울먹였어요. 모르겠어. 끝난 것 같아. 하지만 준혁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계획은 더 깊어졌어요. 엑셀에 새 행을 추가했어요. 태승되면 인정증언 확보. 준혁이는 카페를 나와 차에 타자마자 핸들을 꽉 쥐었어요.
태승이의 떨리는 목소리와 피하는 눈빛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잡혔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년 친구를 무너뜨리고 세연이와의 결혼을 끝내는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의 논리적인 머릿속에서 계획이 재구성됐어요. 전문가들이 필요해. 내가 도왔던 사람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연락처를 스크롤했어요. 먼저 그는 김미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이는 결혼법 전문가로 5년 전 준혁이가 그녀의 부동산 문제를 도와줬어요. 미영이가 아파트를 사려다 사기당할 뻔했을 때 준혁이가 IT 시스템으로 거래 내역을 추적해 증거를 모아줬죠. 미영 씨, 오랜만이에요. 도와줄 일이 있어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미영이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 전화를 받았어요. 준혁 씨? 무슨 일인데요? 당신 목소리가 심각하네. 그녀가 물었어요. 준혁이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가 외도 중이에요. 증거는 있어요. 이혼 준비해야 해요. 미영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내일 사무실로 와요. 당신이 도와줬던 은혜 갚을 때네. 다음으로 박정수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정수 씨는 사설 탐정으로 7년 전 준혁이가 그의 사무실 컴퓨터를 해킹당한 걸 복구해줬어요. 그때 정수 씨가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 모든 데이터가 날아갈 뻔했어요. 준혁이가 밤새워 시스템을 재구축해줬죠. 정수 형, 바쁘세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정수 씨는 차 안에서 운전하며 받았어요. 준혁아, 웬일이야? 너 목소리 안 좋아. 준혁이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탐정일 부탁해요. 아내와 친구의 외도 증거 모아줘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정수 씨는 핸들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너처럼 착한 놈이 이런 일 당하다니. 알았어. 내일 만나서 세부 사항 듣자. 내가 도왔던 은혜 갚아야지. 마지막으로 최재원 회계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재원 씨는 재무 전문가로 3년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준혁이가 병원비를 도와줬어요. 재원 씨가 암 수술로 고생할 때 준혁이가 프로젝트 비용을 조정해 돈을 마련해줬죠. 재원 형, 건강하세요? 준혁이가 인사했어요. 재원 씨는 집에서 저녁을 먹다 받았어요. 준혁아, 갑자기 왜? 무슨 일 생겼어? 준혁이는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친구 회사 재무를 조사해줘요. 사기 의심돼요. 재원 씨는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그럴게. 너 덕분에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일 자료 가져와. 그 다음날 아침, 준혁이는 사무실 대신 미영이의 법률 사무실로 향했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전문적이었어요. 미영이가 커피를 타주며 자리에 앉혔어요. 자, 이야기해봐요. 증거는 뭐 있어? 준혁이는 노트북을 열고 엑셀 파일을 보여줬어요.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추적. 미영이는 안경을 고쳐 쓰며 봤어요. 이게 다면 85% 이상 재산 분할 유리해. 아이 양육권은 100% 내 거야. 그리고 배상 청구로 태승 씨한테 5억 원 요구할 수 있어.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 부탁해요. 미영이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도울게. 오후에 정수 씨를 만났어요. 역삼동의 작은 카페에서요. 정수 씨는 검은 코트를 입고 나타났어요. 준혁아, 세부사항 말해. 준혁이는 태승이와 세연이의 만남 장소를 알려줬어요. 호텔, 카페, 공원. 증거 더 모아줘요. 정수 씨는 메모를 하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일주일 주면 돼. 사진, 비디오, 거래 내역까지. 그는 카메라 가방을 열어 보여줬어요. 최신 장비야. 네가 도와줬던 은혜 갚을게.
그날 저녁 재원 씨의 사무실로 갔어요. 재원 씨는 책상 위에 서류를 쌓아놓고 기다렸어요. 태승 회사 자료 줘봐. 준혁이는 USB를 건넸어요. 공공 재무 보고서와 추적한 기록. 재원 씨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 수익 숨기고 비용 부풀렸네. 사채로 버티고 있어. 파산 직전이야. 그는 그래프를 그려 보여줬어요. 여기 봐. 작년 매출 30% 조작. 투자자 속인 거지. 준혁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 문서로 만들어줘요. 재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까지 완성할게. 너 덕분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정수 씨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첫째 날, 그는 태승이의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세연이가 카페에서 태승이를 만나자 그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세연이가 태승이의 손을 잡는 순간 셔터 소리가 났어요. 둘째 날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고급 호텔의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어요. 세연이와 태승이가 들어가자 그는 뒤를 밟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들이 포옹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었어요. 잡혔어. 정수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셋째 날 거래 내역을 추적했어요. 세연이가 태승이에게 돈을 건네는 카페 장면을 포착했어요. 현금 봉투야. 그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넷째 날 정수 씨는 공원에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세연이가 태승이의 어깨에 기대는 걸 봤어요. 그는 나무 뒤에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다섯째 날 호텔방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녹음했어요. 여섯째 날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태승이의 집 근처에서 세연이의 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일곱째 날 모든 걸 정리했어요. 사진 폴더에 수백 장, 비디오 파일 여러 개. 준혁아, 이게 다야. 불가능할 증거 없어. 그는 USB를 건넸어요. 재원 씨는 그 주에 태승이 회사 재무를 샅샅이 분석했어요. 월요일에 수익 보고서를 뜯어봤어요. 여기 매출 5천만 원 숨겼네. 그는 엑셀에 적었어요. 화요일에 비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가짜 영수증이야. 여행비 부풀림. 수요일에 사채 기록을 찾았어요. 1억 원 대출, 이자율 20%. 파산 임박. 목요일에 투자자 목록을 파악했어요. 이 사람들 속았어. 금요일에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준혁아, 이걸로 회사 문 닫을 수 있어. 그는 문서를 인쇄해 건넸어요. 미영이는 그 증거를 받아 법적 서류를 준비했어요. 이 사진과 비디오로 증언 불필요. 재산 분할 85%, 양육권 100%. 그녀가 말했어요. 태승 씨한테 5억 원 청구 가능. 사기죄로 고소도. 준혁이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봤어요. 고마워요. 미영이는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착해서야. 15년 우정 갚는 거지. 준혁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네.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15년 동안의 선행이 돌아온 거예요. 세연이가 저녁을 차리고 기다렸어요. 늦었네. 그녀가 말했어요. 준혁이는 미소 지었어요. 일 끝났어. 하지만 속으로는 곧 끝날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주말 준혁이는 동맹들과 다시 만났어요. 미영이의 사무실에서요. 정수 씨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호텔 엘리베이터. 키스 장면. 재원 씨가 그래프를 펼쳤어요. 회사 사기 증거. 파산 증명. 미영이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어.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하자. 세연이는 그날 태승이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준혁이 이상해. 의심하는 것 같아. 태승이는 답했어요. 나도.
조심해.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함정에 빠졌어요. 준혁이는 집에서 서연이를 관찰했어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이 보였어요. 오늘 피곤해. 준혁이가 물었어요. 세연이는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준혁이는 속으로 웃었어요. 동맹들의 지원이 그의 등을 받쳐줬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정수 씨가 추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태승이 집에서 세연이 나오는 사진. 그는 보여줬어요. 재원 씨는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줬어요. 사채업자 연락처까지 찾았어. 미영이는 소송 서류를 완성했어요. 제출 준비됐어. 준혁이는 서류를 들고 느꼈어요. 이제 끝이 가까워. 그의 가슴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15년의 신뢰가 이렇게 보답받는 거예요. 태승이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투자자가 왜 안 와? 그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재원 씨의 분석으로 투자자들이 멀어졌어요. 세연이는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게 끝나면 어쩌지?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준혁이는 그 광경을 몰래 봤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없었어요. 대신 동맹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마워. 그는 속으로 말했어요. 준혁이는 집안에서 서연이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그녀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는 게 보였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를 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끝나면 어쩌지? 서연이가 중얼거리는 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어요. 준혁이는 문을 조용히 닫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에 동정심은 없었어요. 대신 머릿속에 동맹들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미영이의 단호한 눈빛, 정수 씨의 미소, 재원 씨의 고개 끄덕임. 고마워. 그는 속으로 말하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태승이의 재정을 무너뜨리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준혁이는 재원 씨가 준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종이 위에 적힌 숫자와 그래프가 태승이의 스타트업이 어떻게 매출을 숨기고 비용을 부풀렸는지 명확히 보여줬어요. 여기서부터 그는 중얼거리며 익명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받는 사람은 태승이의 주요 투자자 3명과 국세청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하게 스타트업 재무부정 의혹 제보로 했어요. 내용에는 재원 씨의 분석을 바탕으로 세부 증거를 첨부했어요. 매출 30% 조작, 가짜 영수증 증빙, 사채 1억 원 미신고. 그는 파일을 업로드하며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전송 완료가 떴어요. 준혁이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해. 그 다음날 아침, 태승이는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타고 앉았어요.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대표님, 투자자 쪽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미팅 취소래요. 태승이는 잔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왜? 이유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급한 일 생겼다고만. 태승이는 불안해하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다른 투자자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무보고서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다음 주로 미뤄. 그의 손이 떨렸어요. 뭐야, 이게. 그는 사무실을 서성거리며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투자자들이 이상해. 갑자기 취소야. 서연이는 집에서 빨래를 개키다 받았어요. 준혁이 때문일까? 어제도 이상했어. 태승이는 책상을 쾅 치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회사 망하면 어쩌지? 며칠 지나지 않아 태승이의 회사에 충격이 왔어요. 국세청에서 감사 통보가 날아들었어요. 우편으로 온 서류를 뜯어보니 세금 탈루 및 회계부정 조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승이는 서류를 들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그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 집으로 가. 오늘은 일찍 끝내. 직원들이 나가자.
그는 혼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날 오후 주요 파트너사 두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재무 불안정으로 인해 협력 중단. 이메일 내용이 그랬어요. 태승이는 컴퓨터를 보며 계산했어요. 이 두 계약으로 80% 매출이 날아가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지만 이제 그 풍경이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승이가 빌린 1억 원의 주인공들요. 첫 번째 업자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태승 씨, 돈 갚을 때 됐어. 이자 포함 1억 2천. 태승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다려줘. 회사 상황이. 하지만 남자는 책상을 쾅 치며 말했어요. 기다려? 국세청 감사받는 놈이. 내일까지 안 갚으면 사무실 물건 다 가져갈게. 태승이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업자가 집으로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태승이가 열어보니 두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태승 씨, 차는 어디 있어? 담보로 줬잖아. 태승이는 문을 잡고 버텼어요. 제발, 일주일만. 하지만 그들은 차 열쇠를 빼앗아 갔어요. 다음은 집이야. 그들이 사라지자 태승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준혁이는 그 모든 걸 멀리서 지켜봤어요. 정수 씨가 보내준 업데이트 메시지로요. 태승 사무실에 사채업자 갔음. 차 압류.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공원으로 향했어요. 태승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 우리 대학 때 자주 갔던 공원 벤치에서 만나자. 태승이는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이가. 그는 공원으로 나갔어요. 가을 바람이 불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니 준혁이가 나타났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벤치에 앉아 봉투를 태승이 앞으로 놓았어요. 열어봐. 태승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호텔 사진, 엘리베이터 비디오, 재무 보고서, 사채 내역이 쏟아져 나왔어요. 태승이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혁아, 이게. 준혁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는 내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20년 우정을 훔쳤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태승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제발 용서해. 회사 망하면 나 죽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서연이도 나도 실수였어. 돈은 갚을게.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너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는 일어나 공원을 나갔어요. 태승이는 벤치에 엎드려 울었어요. 바람이 그의 등을 스쳤어요. 그날 밤 준혁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미 잠든 후였어요. 준혁이는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서연아, 이야기할 게 있어. 서연이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뭐? 준혁이는 미영이가 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혼하자. 재산 85%는 내가 가져가고 아이 양육권은 나야. 태승이한테 배상 5억 청구할 거고. 서연이는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준혁아, 왜? 어떻게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모든 걸 알아. 호텔, 메시지, 돈까지.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너가 일만 해서 외로웠어. 버려진 기분이었어.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네가 무너진 이유지. 남을 파괴할 권리가 아니야. 우리는 오늘 끝난 게 아니야. 네가 배신 선택한 그날 이미 끝났어. 서연이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아이 때문에라도.
하지만 준혁이는 일어났어요. 아이를 위해 더 나아. 너랑 태승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주방에서 커피를 타며 눈이 부은 채 서 있었어요. 준혁아, 다시 생각해봐. 그녀가 말했어요. 준혁이는 가방을 들고 대답했어요.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어. 서명만 해. 서연이는 잔을 내려놓고 울었어요. 태승이는, 그 애는, 준혁이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태승이는 이제 회사도 없어. 국세청이랑 사채업자들이 처리할 거야. 서연이는 충격받아 주저앉았어요. 너가 한 거야? 준혁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나갔어요. 네, 선택의 결과야. 태승이는 그 주에 회사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며 해고 통보를 했어요. 사무실 물건을 팔아치우고 집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는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준혁이가 다 알아. 회사 끝났어. 서연이는 집에서 받으며 울었어요. 나도 이혼이야. 우리 끝난 것 같아. 태승이는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준혁이는 사무실로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쳤어요. 어제 태승이와 만난 벤치가 보였어요. 그는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아이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새 시작이야.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서연이는 집에서 서류를 보며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승이는 빈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20년 우정이, 그는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국세청 감사팀이 태승이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어요. 서류 다 제출해. 팀장이 말했어요. 태승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건넸어요. 이건 오해야.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다시 왔어요. 오늘 돈 가져와. 그들은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태승이는 막으려 했지만 밀려났어요. 제발.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서연이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미영이가 서류를 설명했어요. 서명하세요. 서연이는 펜을 들다 떨었어요. 아이를, 미영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양육권은 준혁 씨 거예요. 서연이는 울면서 서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준혁아, 미안해. 그녀가 빈방에 중얼거렸어요. 준혁이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어요. 아이가 웃으며 놀았어요. 아빠, 재미있어. 준혁이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앞으로도 재미있게 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태승이는 길거리에서 혼자 걸었어요. 핸드폰에 서연이의 메시지가 왔어요. 끝났어. 그는 삭제했어요. 미안, 바람이 불었어요. 그 주말, 준혁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 준비를 했어요. 옛집의 물건을 정리하며 사진을 봤어요. 결혼 사진, 태승이와의 추억. 그는 사진을 찢었어요. 끝났어. 서연이는 친구 집으로 갔어요. 어떻게 살아? 친구가 물었어요. 서연이는 울었어요. 모르겠어. 태승이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아,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물었어요. 태승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실수했어요. 준혁이는 출근길에 태승이의 스타트업 뉴스를 봤어요. 파산 선언. 그는 핸드폰을 껐어요. 정리됐어.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서연이는 아이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미안해, 애야. 태승이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해야 해.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어요. 마침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어요. 준혁이가 승소했어요. 서연이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준혁아, 그녀가 불렀지만
준혁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태승이는 세금 벌금을 받았어요. 납부하세요. 통보가 왔어요. 그는 절망했어요. 끝이야. 준혁이는 아이와 새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엄마는? 아이가 물었어요. 준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멀리 갔어. 하지만 아빠가 있잖아. 아이가 안겼어요. 좋아. 준혁이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밝았어요. 준혁이는 새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부드럽게 퍼지며 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토스트와 우유가 간단한 식사를 이루었어요. 수진이는 8살짜리 딸로 포크를 들고 토스트를 찍어 먹으며 물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 끝나면 뭐 할까? 준혁이는 커피 잔을 들다 미소 지었어요. 수진아, 아빠랑 공원 가자. 준수랑 같이. 준수는 10살짜리 아들로 아직 졸린 눈으로 우유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아빠. 준혁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아이들이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가슴이 살짝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3달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미영 변호사가 소송을 마무지었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날, 준혁이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피고 태승 씨에 대한 배상 청구를 인정합니다. 5억 원 지급 명령. 또한 이혼 소송에서 원고 준혁 씨에게 재산 85% 분할, 자녀 양육권 전부 인정. 태승이는 법정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었어요. 그의 변호사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어요. 세연이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다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이게 끝이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준혁이는 법정을 나서며 미영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고했어요. 미영이는 서류 가방을 들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이겼어. 이제 새로 시작해. 태승이는 판결 후 바로 파산 절차를 밟았어요. 회사 문은 이미 닫혔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어요. 아들아,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가 물었지만 태승이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5억? 그 돈 어떻게 갚아? 집이라도 팔아. 업자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태승이는 문을 잠그고 안에서 떨었어요. 결국 그는 서울을 떠나 시골로 내려갔어요.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 물건을 진열하고 저녁 10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됐어요. 손님, 계산요. 그는 마스크를 쓰고 말했어요. 손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과거의 성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세연이는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재산 대부분을 잃어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안 됐어요. 그녀는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선반에 물건을 채우고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는 일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피곤했어요. 태승이와의 관계는 판결 후 급속히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어요. 태승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세연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하지만 곧 다툼이 시작됐어요. 너 때문에 회사 망했어. 그 돈 빌려준 게 잘못이야. 태승이가 소리쳤어요. 세연이는 울며 대답했어요. 나도 다 잃었어. 너가 유혹한 거잖아. 그들은 통화로 서로를 탓하다 결국 연락을 끊었어요. 끝이야. 태승이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세연이는 핸드폰을 던지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어요. 준혁이는 승소 후에도 웃음이 사라졌어요. 출근길에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프로젝트를 마무지어도 기쁨이 없었어요. 준혁 씨, 잘 됐네. 축하해. 동료가 말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저녁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가 포크를 내려놓고 물었어요. 아빠, 요즘 왜 안 웃어? 외로워? 준혁이는 잔을 들다 멈췄어요. 수진아, 아빠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나 아빠랑 있으면 좋아. 하지만 엄마 생각나. 준수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만든 계란말이 먹고 싶어. 엄마가 배신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준혁이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준수야, 수진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복수가 성공했지만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며칠 후 세연이가 연락했어요. 아이들 만나게 해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는 고민 끝에 카페를 약속했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어요. 세연이는 마른 얼굴로 커피를 저었어요. 준혁아, 미안해. 아이들, 준혁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세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알아.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준혁이는 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이들 만나는 건 허락할게. 하지만 그게 다야.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일 뿐이야. 세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준혁이는 일어나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세연이는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그 후 준혁이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준혁 씨, 지점장 돼. 축하해. 상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새 사무실로 옮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해 팀원들을 지휘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산책했어요. 수진이가 손을 잡고 웃었어요. 아빠, 재미있어. 준수는 공을 차며 소리쳤어요. 아빠, 바다. 준혁이는 아이들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복수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래, 계속 가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세연이는 마트에서 일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선반을 닫고 물건을 옮기다 피곤해 앉았어요. 오늘도 끝났네. 그녀가 퇴근길에 중얼거렸어요. 태승이는 시골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밤에 혼자 방에 앉아 과거를 후회했어요. 준혁아, 미안.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세연이는 아이들을 만나러 왔어요. 공원에서 수진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세연이는 울며 안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준수는 멀리서 보고 다가왔어요. 엄마, 계란말이 해줄까? 세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음에. 준혁이는 집에서 아이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렸어요. 오늘 엄마 만났어? 그는 물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아빠. 재미있었어. 준혁이는 아이들을 안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그는 웃었어요. 새 시작이야. 태승이는 편의점에서 문을 닫고 집으로 걸었어요. 별이 빛나는 시골길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세연이는 원룸에서 TV를 켜고 앉았어요. 이게 내 삶이네.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몇 달 후 준혁이는 지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어요. 팀원 여러분, 이 프로젝트 성공하자.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식사했어요. 준수가 말했어요. 아빠, 행복해? 준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너희 덕분에. 수진이가 손을 잡았어요. 아빠, 사랑해. 준혁이는 아이들을 보며 느꼈어요. 복수는 끝났고 삶이 계속된다는 걸요. 태승이는 시골에서 작은 일들을 하며 버텼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편의점 주인이 말했어요. 태승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연이는 마트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풀타임 돼. 상사가 말했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수진이가 말했어요. 세연이는 울며 안았어요. 미안해. 준혁이는 주말에 아이들과 여행을 갔어요. 바다로 가서 파도를 보며 산책했어요. 아빠, 바다 예뻐. 준수가 소리쳤어요. 준혁이는 모래사장에서 앉아 아이들을 봤어요.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 계속 웃자. 그는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과거의 아픔은 태승이와 세연이에게 맡겼어요. 그들은 각자 고통을 안고 살았어요. 태승이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세며 하루를 보냈어요. 세연이는 마트에서 계산을 하며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준혁이는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준혁 지점장, 잘 부탁해. 클라이언트가 말했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게임을 했어요.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어요. 아빠 이겼어.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준혁이는 아이를 안고 웃었어요. 좋아, 다시 해. 그의 삶이 안정됐어요. 복수가 아니라 아이들 덕분에요. 태승이는 시골에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태승 씨, 같이 술 한 잔? 마을 사람이 물었어요. 태승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과거가 떠올랐어요. 세연이는 아이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봐서 다행이야. 그녀가 일기에 적었어요. 하지만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준혁이는 크리스마스에 아이들과 트리를 장식했어요. 아빠, 예뻐. 준수가 말했어요. 준혁이는 선물을 주며 웃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안겼어요. 그의 미소가 진심이었어요. 삶이 계속된다는 걸 알았어요. 세연이는 마트에서 휴가를 받아 아이들을 보러 갔어요. 엄마, 선물, 수진이가 주었어요. 세연이는 울며 받았어요. 고마워. 태승이는 연말에 서울로 올라와 과거를 마주쳤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해. 그는 기차에서 중얼거렸어요. 준혁이는 새해의 아이들과 불꽃놀이를 봤어요.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아. 아이들이 말했어요. 준혁이는 안고 대답했어요. 너희도. 그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복수는 끝났고 미래가 있었어요.